야, 내일까지 돈 당장 가져와! 옆에 쌍둥이 년들 중 누가 네 마누라야? 2명 다 우리한테 넘기든지. 불법 사채업자들이 문 앞까지 쫓아온 순간 두 여자가 나섰습니다. 그들은 바로 전설적인 707 특임단 출신 쌍둥이 자매였어요. 한지원, 한지안.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본능, 서로 다른 두 무기를 가진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범죄 조직과 부패한 권력이 얽힌 거미줄 같은 음모였습니다. 남편을 구하기 위한 자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들은 모든 걸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무엇 하며 듣고 있나요? 운전을 하시면서, 산책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한강공원 조깅 코스에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두 개의 그림자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뛰어가고 있었어요. 앞서가는 여자는 짧게 자른 단발머리가 리듬에 맞춰 가볍게 흔들렸고, 뒤따르는 여자는 어깨까지 내려온 머리카락을 포니테일로 묶어 올렸습니다. 오늘 페이스가 좀 빠른 것 같은데요? 뒤에서 따라오던 지안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원은 속도를 조금 줄이며 고개를 돌렸어요. 복지관 봉사 시간 때문에 서둘러야 해서요. 어르신들이 아침 8시부터 오시거든요. 지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모든 일을 시계처럼 정확하게 계획했어요. 48살이 된 지금도 군대에서 나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10km는 뛰어야죠. 몸이 굳으면 안 되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속도를 맞춰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위로 해가 떠오르자 물결이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지원은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정확히 30분 후에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제 복지관으로 가죠. 노인복지관은 아파트 단지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원과 지안은 일주일에 3번씩 이곳에서 경호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시설 안전관리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각종 사기나 절도로부터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아, 우리 쌍둥이 자매 왔네. 복지관 입구에서 김 관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관장은 지원과 지안을 딸처럼 아꼈어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게시판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상한 전단지들이 또 붙어 있더라고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게시판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 입구 옆 유리 게시판에는 각종 공지사항과 광고 전단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지원은 하나하나 살펴보며 의심스러운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이것 봐요. 지안을 부르며 지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초저금리 생활자금이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적인 대출 광고 같았지만 지원의 예리한 눈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글꼴이 일정하지 않아요. 여기 금리 부분만 다른 폰트로 되어 있고 사업자 번호 위에 스티커가 붙어서 일부가 가려졌어요. 지안도 전단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연락처도 휴대폰 번호만 적혀 있네요. 정식 금융업체라면 대표 번호나 사무실 주소가 있어야 할 텐데요. 지원은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로 보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관장님께 말씀드리고 혹시 어르신들 중에 이런 광고에 현혹되신 분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오전 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체조를 도우며 복지관 주변을 순찰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일로 바빴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원과 지아는 복지관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언니, 도연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지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밤늦게 전화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아예 휴대폰을 들고 다른 방에 가서 통화해요. 물어보면 그냥 일 때문이라고만 하고요. 지원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의 표정에 걱정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혹시 사업이 안 좋은 건 아닐까요? 요즘 인테리어 업계가 어렵다던데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제는 은행에서 온 문자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대출 관련된 것 같던데. 지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남편이 이렇게 속을 알 수 없게 행동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일시적으로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보세요. 지원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경 복지관에 한 명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평소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저기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군인 출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 관장이 지원과 지안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아, 여기 두 분이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무슨 일이시죠? 할아버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우리 골목에 검은색 세단이 계속 맴돌고 있어요. 밤에도 불 끄고 주차해 있고 낮에도 가끔 보이거든요. 지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차량 번호는 확인하셨나요? 다 보지는 못했는데 서울 번호판에 34로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앞유리에 스모킹 필름이 진하게 붙어 있어서 안이 잘 안 보였고요. 지안이 할아버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집에 누군가 찾아온 적은 없으세요? 대출이나 투자 관련해서 연락 온 것도 있고요.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생활자금 대출해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금리가 아주 낮다면서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지원과 지아는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침에 발견한 불법 전단지와 연결되는 지점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혹시 그 전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기억하시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젊은 남자였는데 아주 친절하게 말하더라고요. 서류도 간단하고 담보도 필요 없다면서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끊었어요. 지원은 메모장을 꺼내 할아버지의 말을 빠짐없이 적어나갔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어요?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차량을 다시 보시게 되면 사진을 찍어 두시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간 후 지원과 지아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네요. 전단지도 그렇고 차량으로 미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도연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여보, 임시로 메꿨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메꿨다니 뭘 메꿨다는 거예요? 아, 그 유동성 문제 말이에요. 지인 소개로 급전을 좀 빌렸어요. 이자도 많이 비싸지 않고 조건도 괜찮더라고요. 지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빌린 건데요? 정식 금융기관이죠? 물론이죠.
대부업체인데 등록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 사진 보내줄게요. 잠시 후 지안의 휴대폰에 계약서 사진이 전송되었습니다. 지원도 함께 화면을 들여다봤는데 사진이 흐려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사진이 왜 이렇게 흐려요? 아, 스캔할 때 화질이 안 좋았나 봐요. 나중에 다시 보내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안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언니, 이상해요. 도연이가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는 적이 없었는데, 지원도 마찬가지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해 보죠. 혹시 모르니까 도연 씨에게 대부업체 이름이랑 연락처도 물어보고요. 밤 11시 지아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집에 왔어요. 얼굴이 상당히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밥은 먹었어요? 응, 밖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도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안 곁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오늘은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그 대부업체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아, 스톤브리지 파이낸스였던가. 정확한 건 계약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도연은 대답하면서도 지안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계속 두드리고 있었어요.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연 18% 정도 되고 분할 상환이 가능해요. 생각보다 조건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지아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특히 남편이 자꾸 시계를 보며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새벽 3시 지아는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도연의 숨소리가 불규칙했어요. 잠든 것 같지만 가끔 뒤척이며 잠꼬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지안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새벽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라면 응급 상황이거나 잘못 건 전화일 텐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서도연 마누라죠? 저음의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말투에서 위협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누구시죠? 이 시간에 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까지 5천만 원 갖고 와요. 안 그러면 남편 손목이 성한지 보장 못해요. 지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 소리예요? 우리가 왜?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뭘 빌리고 뭘 약속했는지 말이에요. 내일 오후 3시까지 시간 안 지키면 후회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통화 중에 뒤쪽에서 들려온 소음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계적인 팬 소리와 쇠파이프 같은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지원은 한 번에 잠이 깼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아는 방금 받은 협박 전화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지원은 지안의 말을 듣는 동안 이미 녹음기를 켜고 통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혹시 통화 중에 다른 소리 들었어요? 네, 지하에서 나는 것 같은 팬 소리가 계속 들렸고 중간에 쇠파이프 떨어지는 소리도 났어요. 지원은 즉시 머릿속으로 가능한 장소들을 떠올렸습니다. 지하 주차장, 공장, 창고. 팬 소리가 지속적으로 난다면 환기시설이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갈게요. 도연 씨는 깨우지 마세요.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대응해야 해요. 30분 후
지원이 지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통화 내용으로 봐서는 도연 씨가 실제로 돈을 빌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불법 사채일 가능성이 높고요. 5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도연이가 왜 이런 곳에서 돈을 빌렸을까요?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지관에서 발견한 전단지랑 연결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합법적인 곳인 것처럼 접근했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 수법일 수 있거든요. 새벽 5시가 되자 도연이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일찍? 무슨 일 있어요? 지안이 협박 전화 내용을 설명하자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 소파 등받이에 기댔어요. 그게 사실은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정식 대부업체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실도 있고 직원들도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지원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빌렸고 금리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8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금리가 변동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월 5%가 붙는다고 해요. 지안이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월 5%면 연 60%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고리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자를 얼마나 낸 거예요? 이번 달까지 해서 2천만 원 정도. 그런데 원금은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상황은 지원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전형적인 불법 사채에 덫에 완전히 걸려든 상황이었어요. 아침 7시 도연은 평소처럼 회사에 나가야 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2시간 후 지안의 휴대폰에 도연의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안 씨, 혹시 도연이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출근을 안 했거든요. 지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이 거짓말을 하고 나간 것이었어요. 지원은 즉시 도연의 작업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업장 건물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해 보니 새벽 5시경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 2명이 도연을 억지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됐네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차분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남편이 끌려간 사실에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것에 대한 원망이 밀려왔어요. 언니,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해요. 지원은 동생의 감정을 이해했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니까 동시에 진행하죠. 혹시 모르니까 박만식 선배님께도 연락드리고요. 지안의 눈에는 이미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과거 특수부대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그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도연이를 반드시 찾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벌인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고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지원은 이미 작전 준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 서재에는 각종 장비들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차량 추적용 에어태그, 무선 주파수 탐지기, 소음 분석 앱이 설치된 태블릿. 모든 것이 군인 시절의 정밀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옆에서 자신만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현장 스케치용 노트, 소형 쌍안경, 비살상 전술용 케이블 타이. 언니가 정보 수집에 특화되어 있다면
지안은 현장 침투와 근접전에 강했습니다. 혹시 윤세라 기자 알아요? 지원이 휴대폰 연락처를 뒤지며 물었습니다. 아, 사회부에 있는 그 기자요? 불법 사채 관련 기사를 자주 쓰던데요. 맞아요. 연락해보죠.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10분 후 윤세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목소리부터 에너지가 넘쳤어요. 혹시 스톤브리지 파이낸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지원의 질문에 세라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제가 몇 달째 추적하고 있는 업체예요. 구태민이라는 인물이 실소유주로 추정되는데 겉으로는 합법 대부업체지만 실제로는 불법 사채 조직이죠? 정확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원은 도연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세라는 즉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오전 11시 세 사람은 인천 부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세라가 가져온 자료 뭉치는 상당했어요. 신문 스크랩, 피해자 진술서, 업체 등기 이력,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구태민은 정말 교묘해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한 대부업체처럼 접근하거든요. 사무실도 깔끔하게 꾸미고 직원들도 정장 입히고 세라가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펼쳤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내부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계약 후 일주일만 지나면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요. 금리는 천정부지로 올리고 협박과 폭력도 서슴지 않죠. 지안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무실 위치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예요. 하지만 지금은 비어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야반도주했거든요. 지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아마 창고나 컨테이너 같은 임시 거점을 이용할 거예요. 추적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라는 잠시 주저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어제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인천 북부 부두 쪽 창고지대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다고. 지원과 지안이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요? 밤늦게 검은 차들이 드나들고 낮에도 사람들 출입이 잦다고 해요. 그리고 가끔 큰 소리가 난다는 제보도 있고요. 지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협박 전화에서 들었던 소음이 떠올랐어요. 그 창고 정확한 위치 알 수 있을까요?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전문가니까요. 오후 2시 지원과 지안은 인천 북부 창고지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부지에 크고 작은 창고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대부분이 노후한 건물들이라 사람의 출입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차 안에서 소음 분석 앱을 켰습니다. 주변의 각종 소음들이 파형으로 화면에 나타났어요. 바람 소리, 차량 소음, 그리고 저기요, 저 소리. 화면에 규칙적인 팬 소리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전화에서 들었던 그 소리와 매우 유사했어요. 방향은 저쪽이네요. 지안이 가리킨 곳은 부두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 대형 창고였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다른 창고들과 별다를 것이 없었지만 정문 앞에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어요. 일반 창고치고는 경비가 삼엄하네요. 지원이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정문 외에는 다른 출입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건물 옥상에는 대형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저 환기구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지안도 쌍안경을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내부 구조를 파악해야겠어요.
일단 정문 쪽 경비 패턴부터 확인하죠. 2시간 동안의 관찰 결과 경비원들은 매 정각마다 출입 기록을 확인했고 오후 3시에는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마도 교대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제가 택배기사로 위장해서 내부 구조를 파악해 볼게요. 지아는 이미 준비해온 택배 상자와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도 연기력이 뛰어났던 그녀는 순식간에 평범한 택배기사로 변신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하면 바로 나와요. 지원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지안이 창고로 향했습니다. 실수죠. 배송지를 잘못 왔네요. 지안은 경비원에게 자연스럽게 말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고 내부에서는 희미한 기계 소리가 들려왔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여기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경비원의 말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그럼 이만. 지아는 황급히 물러나는 척하며 마지막으로 건물 구조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지하 계단, 환기구 위치, 그리고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의 방향. 창고에서 나온 지아는 지원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확실히 뭔가 있어요. 지하에서 사람 소리도 들렸고 중간에 누군가 우는 소리 같은 것도.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연 씨일 가능성이 높네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더 확인해 봐야 해요. 저녁 8시 창고지대는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문을 닫아 인적이 드물었어요. 지원과 지아는 다시 그 창고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지원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차량 경적 소리를 이용해 경비원들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그 사이 지안이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환기구 경로를 확인했어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기구 크기도 충분하고요. 지안은 이미 산소 마스크와 소형 열화상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할게요. 언니는 밖에서 지원해 주세요. 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고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맞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고 도연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심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15분 후에는 나와야 해요. 지안이 환기구로 들어간 후 지원은 차량 추적 장비를 설치하며 대기했습니다. 창고 앞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세대에 모두 에어태그를 부착했어요. 환기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지아는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로 여러 개의 작은 방들이 보였어요. 그중 한 방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방 안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의 남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2명의 남자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묶여있는 남자의 체형이 도연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더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침입자다. 모든 출입구 봉쇄. 지아는 즉시 퇴로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환기구는 아직 막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금 전 확인한 방에서 도연의 휴대폰 케이스를 발견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빨간색 가죽 케이스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던 그것을 지아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건물에서 나온 지아는 지원에게 상황을 급히 보고했습니다. 도연이 확실히 거기 있어요. 휴대폰 케이스를 봤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경보가 울린 후 창고 안은 더욱 삼엄해졌고 경비원들도 늘어났어요. 일단 물러나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지원이 판단한 순간 창고에서 남자 2명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원과 지안이 숨어 있는 차량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기 차 있네?
누구 거야? 지원은 재빨리 엔진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추격해.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지원의 차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부두 지역의 복잡한 도로를 이용해 추격을 따돌리려 했지만 상대방도 이 지역에 익숙한 듯 쉽게 따라왔어요. 언니, 저쪽 골목으로. 지안의 지시에 따라 지원이 급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며 추격차와의 거리를 벌렸지만 완전히 따돌리지는 못했어요. 그때 지원의 휴대폰에 윤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방금 구태민 조직 관련해서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추격당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지원은 현재 위치를 알려주며 계속 운전했습니다. 다행히 추격차들이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듣고 추격을 포기했어요. 1시간 후 세 사람은 안전한 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세라가 가져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구태민의 회계 담당자가 양심 선언을 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USB에 모든 거래 내역이 들어있다고 해요. 어떤 내역이요? 스톤브릿지 파이낸스가 단순한 사채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우건설이라는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고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도연이도 그 사기의 피해자라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금우건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주로 노렸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은 새로운 정보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세라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회계 담당자가 어젯밤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USB도 함께.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구태민의 조직이 생각보다 크고 체계적이라는 것, 그리고 배후에 대기업이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이를 반드시 구해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밝혀낼 거고요. 지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첫 번째 시도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중요한 정보들을 얻었어요. 도연의 위치를 확인했고 구태민 조직의 실체도 파악했습니다. 내일 다시 계획을 세우죠.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하지만 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자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지원은 이미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법률 조문과 수사 절차 매뉴얼이 떠 있었어요. 어젯밤의 무모한 침투 작전이 실패로 끝난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합법적 프레임 내에서 움직여야 해요. 지원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군인 시절부터 그녀는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그녀만의 신념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옆에서 도연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 속 도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언니, 법적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도연이가 어떻게 될지. 지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자신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냉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우리는 그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거죠. 지원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윤세라 기자를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모아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통신과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 발부를 지원받는 것이었어요. 오전 9시 세라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밤새 정리했어요. 구태민 조직 피해자가 현재까지 20명 정도 확인됐고 모두 진술서 작성에 동의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피해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총 피해액만 15억 원이 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집까지 잃은 상태였어요. 이 정도면 광역수사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에요. 지원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예요. 구태민 쪽에서 계속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서 그때 세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어요. 기자님이세요? 저 오상길이라고 하는데 구태민 밑에서 회계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세라가 깜짝 놀라며 스피커폰으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넘겨드리고 싶어요. 오상길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서울역 대합실에서 1시간 후에 만나요. 저는 파란색 야구 모자를 쓰고 있을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세 사람은 서둘러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지원은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어요. 구태민 조직이 오상길을 추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은 평일 오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파란 야구 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오상길 씨죠? 세라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위험해요. 다른 곳으로 가죠. 지원이 근처에 조용한 카페를 제안했고 네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오상길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구태민이 지난 2년간 벌인 모든 일들 말이에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제 딸이 내년에 결혼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딸 결혼식에 당당하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오상길의 목소리에서 진실성이 느껴졌습니다. 구태민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포장했어요. 서민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갔어요. USB를 받아든 지원이 물었습니다. 이 안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래 장부, 계좌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금요일 밤마다 하는 현금 지파 일정이에요. 구태민이 각 지역에서 거둔 돈을 한 곳에 모으는 날이거든요. 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때를 노리면 위험해요. 구태민 쪽에서도 그날만큼은 경비를 강화해요. 그리고 최근에 경찰 내부에 자기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거든요.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부 정보원이 있다면 모든 계획이 새어나갈 위험이 있었어요. 누군지 알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강력계 쪽 사람 같아요. 구태민이 가끔 전화할 때 형사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거든요. 오상길은 USB와 함께 종이 한 장을 더 건넸습니다. 내일 금요일 밤 집화 장소예요. 인천 중구 페부두 쪽 창고인데 보통 밤 11시쯤 시작해요. 카페를 나온 후 지원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 내부에 내통자가 있다면 공식적인 신고는 위험했어요. 하지만 박만식 선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라인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박만식을 만나러 그의 경비업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박만식은
여전히 군인다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내 후배 한 명을 소개해 줄게. 강력계에 있는 김영사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야. 박만식의 소개로 만난 김영사는 40대 초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USB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이 정도면 대규모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부 정보원 문제 때문에 조심스럽네요. 김영사도 내부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소수 정예로 시작하죠. 저와 믿을 만한 동료 2명만 참여해서 은밀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밤 집화 작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되 사전에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현장에 있을 수 있을까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위험하지만 도연 씨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겠네요. 단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지원과 지안은 작전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USB에서 확인한 폐부두 창고의 구조도를 분석하고 접근 루트를 계획했어요. 여기 보세요. 창고 뒤편에 배수로가 있어요. 여기로 접근하면 발각될 위험이 적을 것 같아요. 지원이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구조는 여전히 모르잖아요. 도연이가 어디에 있을지 지안의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내일 밤이 도연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일 텐데 실패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랐어요. 밤 11시 지안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함께했던 지난 10년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내일 반드시 데려올 거야. 지안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상길이었어요. 큰일 났어요. 구태민이 제가 배신했다는 걸 눈치챘어요. 오상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집 근처 편의점에 숨어 있어요. 아침부터 집 앞에 검은 차가 와 있더라고요. 지원이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우리가 데리러 갈게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상길이 발각된 이상 오늘 밤 작전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작전을 연기해야 하나요? 지안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구태민이 오상길을 찾는데 신경을 쓰는 동안 우리는 도연을 구출할 수 있을 거예요. 지원의 판단은 신속했습니다. 위험이 커진 만큼 성공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봤어요. 오후 5시 오상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 최종 작전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영사와 그의 동료 2명, 박만식, 그리고 지원과 지안까지 총 6명이 참여했어요. 오늘 밤 11시 폐부두 창고에서 현행범 체포 작전을 실시합니다. 목표는 구태민과 그의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인질로 잡힌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김영사의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상대방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지안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도연을 구해낼 것이었어요. 지원도 동생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계획을 점검했어요. 저녁 9시 작전팀은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폐부두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파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지원과 지안은 계획대로 배수로를 통해 창고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2사람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정확했어요. 과거 특수부대에서 함께 훈련했던 경험이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여요. 지안이 속삭였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사람 소리도 들리네요.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창고 벽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니 여러 명의 남자들이 돈다발을 세고 있었어요. 그 중앙에 있는 남자가 바로 구태민인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는 어디 있을까요? 지안이 내부를 더 자세히 살펴봤지만 도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방에 감금되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며 새로운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돈가방을 들고 들어갔어요. 지파 작업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원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1시 정각이었어요. 몇 분 후 김영사 팀의 신호가 왔습니다. 작전 개시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고 안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에요. 지안이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아직 신호가 오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하지만 지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지안아, 위험해. 지원이 말렸지만 지안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고 뒤편 비상문으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확고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창고 뒤편 비상문으로 향하는 순간 지원의 가슴에는 차가운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동생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과거 작전 중 팀원을 잃었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지안아, 기다려. 하지만 지안은 이미 창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상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뜨렸어요. 지원은 즉시 김영사 팀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지안이가 먼저 들어갔어요. 작전을 당겨야 할 것 같아요. 김영사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팀 대기 위치로 이동하세요. 창고 안은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지안은 조심스럽게 컨테이너들 사이로 몸을 숨기며 이동했어요. 중앙 공간에서는 여전히 구태민과 그의 부하들이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 주 수익이 괜찮네. 특히 재개발 지역 쪽이 잘 됐어. 구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외모만 보면 성공한 사업가 같았습니다. 보스, 그런데 회계 담당 오상길이 도망쳤다던데요? 부하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없어. 어차피 중요한 자료는 다 옮겼고 그 친구도 곧 찾을 거야. 구태민의 여유로운 대답에 지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상길의 안전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지안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며 도연을 찾았습니다. 창고 한쪽 끝에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지안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도연이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얼굴은 멍들어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지안이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고 아내를 본 순간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안아, 왜 여기까지? 위험해. 괜찮아요. 이제 나갈 거예요. 지안은 재빨리 도연의 묶인 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들어. 지안이 돌아보니 구태민의 부하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었어요. 역시 군인 출신이라더니 침입 솜씨가 좋네. 구태민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 있었어요. 남편을 놓고 가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돈뿐이에요. 지안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태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지. 당신들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으니까. 순간 지안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태민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놓아주면. 경찰? 구태민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쪽 사람이 이미 알려줬어. 김영사팀 말이지. 안타깝게도 오늘 밤 작전은 실패할 운명이야.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 내부의 정보원이 모든 계획을 누설한 것이었어요.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구태민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예정대로군. 경찰들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동안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나갈 거야. 물론 당신들도 함께 말이지. 구태민의 부하들이 지안과 도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지안은 순간적으로 반격을 생각했지만 도연이 다칠 위험이 있어서 저항할 수 없었어요. 손목 뒤로 하고 무릎 꿇어. 지안은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하들이 지안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한편 창고 밖에서는 김영사팀이 정문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상해. 너무 조용한데? 김영사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지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창고 뒤편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뒷문이 열리며 검은 차량 여러 대가 나타났습니다. 김영사님,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무전기로 상황을 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태민의 차량들은 미리 준비된 도주 경로를 따라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지원은 망원경으로 차량을 추적하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번호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대의 차량 뒷좌석에 지안과 도연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어요. 지안아. 지원의 입술에서 절망적인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동생을 구하려던 작전이 오히려 동생까지 잃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어요. 김영사 팀이 창고 안을 수색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돈도 장부도 그리고 사람도 모두 없었어요. 남은 것은 빈 컨테이너들과 의자에 묶인 채로 버려진 밧줄 조각뿐이었습니다. 완전히 당했네요. 김영사가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부에 정보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요. 박만식도 자책하는 표정이었어요. 오랜 경험으로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동생과 도연을 구해야 했습니다. 추적할 방법이 없을까요? 차량에 에어태그를 부착해뒀지만 아마 곧 발견되어 제거될 거예요. 실제로 1시간 후 에어태그 신호는 모두 끊어졌습니다. 구태민 쪽에서 체계적으로 추적 장치를 제거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전 8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윤세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큰일이에요. 오늘 아침 뉴스에 이상한 기사가 났어요. 뉴스를 확인해 보니 불법 사설 수사로 시민 안전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지원과 지안의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전직 군인 자매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위험한 불법 수사를 벌여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구태민 쪽에서 언론을 조작한 거예요. 세라가 분노했습니다.
여론을 우리 쪽에 불리하게 만들어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날 오후에 온 공문이었습니다. 군본부에서 지원과 지안에게 대기 발령을 내린 것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민간 수사 개입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네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만식도 감찰실 조사 호출을 받았어요. 그의 경비업체가 불법 수사에 협조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선배님까지 곤란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데 뭐가 죄송해? 하지만 박만식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공식적인 협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복지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쇄회로 텔레비전에는 흰 마스크를 쓴 남자가 찍혀 있었어요. 위협이에요.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경고죠. 지원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동생을 구하려던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그날 밤 지원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밤 12시 한강 잠실대교 아래에서 만나자. 혼자 와라. 동생과 남편이 보고 싶으면 말이다. 구태민의 메시지였습니다. 지원은 문자를 보고 있자니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완벽한 작전 수행을 자랑했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것이 꼬여버렸어요. 혼자 가면 안 돼. 함정일 게 뻔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의 공식 협조도 군의 지원도 모두 차단된 상황에서 지원 혼자 남겨진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지원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안과 함께했던 수많은 작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언제나 완벽했던 팀워크,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시간들. 지안아, 꼭 데려올게. 지원의 다짐 속에는 절망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안과 함께 복지관 봉사를 하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텐데 이제 그런 일상은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지원은 하루 종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서 구태민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안과 도연을 구할 것인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저녁 11시 지원은 잠실대교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구태민이 제시한 시간까지는 1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미리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어요. 한강변은 적막했습니다. 평일 밤이라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다리 아래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넓은 공터에 컨테이너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검은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자정이 되자 구태민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는 부하 4명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는 지안아. 지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안과 도연이 손목이 묶인 채로 끌려 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대로 혼자 왔군. 구태민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들을 놓아주세요.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어. 당신들이 우리 일에 계속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살려줄 수도 있지. 하지만 지원은 구태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살기가 느껴졌어요. 원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 당신들이 모은 모든 증거를 내놓고 앞으로는 우리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구태민의 제안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날 것이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시간은 없어. 지금 당장 결정해. 그때 지안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언니, 절대 받아들이지 마요. 구태민의 부하가 지안을 때렸습니다. 지원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만해. 그럼 빨리 결정해. 지원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동생과 남편의 생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정의를 택할 것인가.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구태민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강변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정작 온몸은 긴장으로 뜨거워져 있었어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동생과 남편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정의를 지킬 것인가. 시간이 없어. 빨리 결정해. 구태민이 다시 재촉했습니다. 그의 손짓에 따라 부하들이 지안과 도연을 더욱 거칠게 다뤘어요. 지원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원칙, 자매로서의 애정,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의무. 모든 것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안이 다시 외쳤습니다. 언니, 우리 걱정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해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지원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알겠어요. 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먼저 저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구태민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야. 증거를 모두 넘겨받는 대로 풀어줄게. 하지만 지원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항복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USB는 집에 있어요. 같이 가서 가져다 줄게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전화해서 누군가 가져오게 해. 구태민은 신중했습니다. 지원이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증거는 없어요. 반드시 제가 직접 가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태민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동생이 함께 와야 해. 지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노렸던 기회였어요. 1시간 후 지원과 지아는 지원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태민의 부하 2명이 함께 차에 탔고 도연은 여전히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차 안에서 지원과 지아는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랜 파트너였던 만큼 말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지원의 집에 도착하자 부하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며 지원과 지안을 에스코트했어요. USB가 어디 있어? 서재 책장 뒤에 숨겨뒀어요. 지원이 서재로 향했습니다. 부하 1명이 따라왔고 다른 1명은 거실에서 지안을 감시했어요. 서재에서 지원은 실제로 USB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증거가 아닌 가짜였어요. 진짜는 이미 다른 곳에 숨겨뒀습니다. 이거예요. 확인해 봐야겠어. 부하가 USB를 받으며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원이 움직였어요. 오른팔로 부하의 목을 조르고 동시에 왼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부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기절했어요. 지원은 재빨리 서재 책장에서 진짜 무기를 꺼냈습니다. 비살상용 전기총이었어요. 군인 시절부터 비상용으로 보관해온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안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겠다고 핑계를 대며 부하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주방에서 후라이팬을 집어들었어요. 뭐 하는 거야? 부하가 지안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안이 후라이팬으로 부하의 머리를 가격했어요. 2명의 부하가 모두 무력화된 후
자매는 즉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구태민한테 연락해봐요. 지원이 부하의 휴대폰을 들고 구태민에게 전화했습니다. USB 가져왔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잠실대교 아래로 다시 와. 혼자 말고 내 사람들과 함께.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지원과 지아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함정을 역이용할 차례였어요. 기절한 부하들의 옷을 입고 가면 어떨까요? 지안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둠 속에서는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부하들의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구태민의 부하들로 보일 것이었어요. 밤 2시 자매는 다시 잠실대교 아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주변을 정찰했어요. 구태민의 차량 배치와 인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도연이 저기 컨테이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지안이 망원경으로 확인했습니다. 구태민은 차에서 대기하고 있고 경비는 4명 정도예요. 지원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일단 도연부터 구출하고 그 다음에 구태민을 체포해야 해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지원이 가짜 USB를 들고 구태민을 만나는 사이 지안이 몰래 도연을 구출하는 것이었어요. 오전 2시 30분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이 구태민에게 다가가며 주의를 끌었고 지안은 어둠을 틀어 컨테이너 쪽으로 이동했어요. USB 가져왔나? 구태민이 물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지원이 가짜 USB를 건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한편 지안은 컨테이너에 도착해 도연을 발견했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지안아, 위험해. 빨리 도망가. 이번엔 함께 나갈 거예요. 지안이 도연의 묶인 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구태민이 USB 내용을 확인하다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빈 파일 뿐이잖아. 그럴 리가. 분명히. 지원이 당황하는 척했습니다. 날 속였구나. 구태민이 분노하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왜 대답이 없어? 그때서야 구태민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안이가 도연을 구출하러 간 거죠? 지원이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연들이. 구태민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더 빨랐어요. 전기총을 발사해 구태민을 무력화했습니다. 동시에 지안도 도연과 함께 컨테이너에서 나왔어요. 나머지 부하들은 이미 지원이 미리 뿌려둔 최루 스프레이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하지만 이미 경찰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사였어요. 어떻게? 박만식 선배님이 연락하셨어요. 자매가 혼자 위험한 일을 할 것 같다고. 김영사와 함께 온 경찰들이 구태민과 부하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지원이 진짜 USB를 김영사에게 건넸습니다. 내부 정보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이미 처리했어요. 오늘 밤 수사 계획을 일부러 흘려서 함정을 만들었거든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이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연을 병원으로 이송하며 지안도 함께 탔습니다. 지원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야 했어요. 새벽 5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지원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치료를 받고 있었고 지안은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어때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대요. 며칠 입원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안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지원이 동생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도연이가 진실을 말해줬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진실이요? 8천만 원을 빌린 진짜 이유 말이에요. 지안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동료가 사고로 죽었대요. 그런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회피하려고 했고 도연이가 개인적으로 유족에게 합의금을 줬다는 거예요. 지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선한 의도였던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거죠. 지안의 복잡한 심경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동시에 왜 혼자서만 해결하려 했는지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지원이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잖아요. 혼자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의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태민 조직의 배후에 있는 금우건설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야 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필요했어요.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도연 씨부터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남은 일들을 정리하죠. 지원의 대답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그녀도 변했어요. 규정과 원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언니, 정말 끝난 걸까요? 금우건설 같은 큰 회사가 그냥 물러날 것 같지 않은데요. 지안의 우려는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작은 전투에서의 승리일 뿐,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 더 크게 싸우면 되죠. 지원의 눈에 새로운 빛이 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만의 힘으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밝고 따뜻했어요. 자매의 전쟁은 한 단계를 마무리했지만 더 큰 승리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태민이 체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지원의 휴대폰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검찰청에서 온 전화였어요. USB에 저장된 자료 중 일부가 복원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담당 검사의 목소리는 착잡했습니다. 복원 불가능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작이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핵심 거래 내역과 금우건설 연결고리가 모두 손상됐어요.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구태민 기소가 어려워지는 건가요? 현재 확보된 증거로는 일반 사채업 정도로만 처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직 운영이나 대기업 연루 부분은 입증하기 어려워 보여요. 전화를 끊고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고생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도연과 함께 있던 지안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럼 구태민이 가벼운 처벌만 받고 나온다는 거예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금우건설이 완전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세라가 급히 달려와서 신문을 펼쳐 보였어요. 이걸 보세요. 신문 첫 페이지에는 군인 출신 자매의 불법 수사, 시민 안전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지원과 지안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개인적 복수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전문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 오히려 수사의 차질을 빚었다.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 기사를 읽어 내려갈수록
지원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누가 이런 기사를 쓰라고 했을까요? 금우건설 쪽에서 언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라가 분개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편집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구태민 관련 후속 기사는 당분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과 지안에게 군본부에서 또 다른 공문이 도착했어요. 정직 처분 통보서. 지원이 공문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간인 수사 개입 및 불법 행위로 인한 군 위상 실추를 이유로 6개월간 정직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이네요. 지안도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박만식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경비업체가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업 허가가 일시 정지된 상태였어요. 선배님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지안이 박만식에게 사과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나쁜 놈들 잡으려고 한 건데. 박만식은 여전히 기운이 넘쳤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구태민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석 신청을 했어요. 핵심 증거가 손상된 상황에서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지안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도연의 회복을 돌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억울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공식적인 권한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때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지난 며칠 동안 도연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 때문에 지원과 지안이 이런 공경에 빠진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아내와 처형이 겪은 고생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제가 구태민이 감금되어 있을 때 들은 대화가 있어요. 도연의 말에 두 자매가 주목했습니다. 어떤 대화요? 구태민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는데 금요일 밤에 금우건설 본사에서 중요한 자료를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증거 인멸을 위해서인 것 같았어요. 지원과 지안의 눈에 새로운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하지만 우리 혼자서는 어려워요. 금우건설 본사는 보안이 삼엄할 텐데. 지안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윤세라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취재를 한다는 명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위험하겠지만 너무 위험해요. 지원이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기자들과 함께 가면 될 것 같아요. 세라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언론의 취재 활동이라면 자연스럽게 건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건물 구조도를 구해주시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 주세요. 계획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하지만 더욱 과감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이틀 후 세라가 동료 기자 2명과 함께 금우건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취재라는 명목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사전 약속 없이는 출입이 어렵습니다. 로비의 경비원이 정중하게 막았습니다. 긴급 취재건이라서요. 잠깐만 대기하겠습니다. 세라가 로비에서 기다리는 척하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엘리베이터 배치, 보안 카메라 위치, 직원들의 출입 패턴,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한편 지원과 지안은 건물 외부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이어폰을 통해 세라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10층에서 12층 사이에 특별한 보안 구역이 있는 것 같아요. 세라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이 핵심 자료가 보관된 곳일 가능성이 높네요. 지원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에서 나온 한 남자가 세라에게 다가왔어요. 기자님이신가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금우건설 직원으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사원증을 걸고 있었어요. 저는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세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요? 구태민 사건 관련해서인데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 과장의 말에 세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보를 해주시려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회사에서 여러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부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어려워요. 혹시 내일 저녁에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약속을 잡고 세라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지원과 지안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내부 제보자가 나타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다음 날 저녁 세라는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에서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지원과 지안은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사실은 저도 구태민 조직의 피해자였어요. 김 과장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프로젝트에 반대 의견을 냈더니 갑자기 개인적인 빚 독촉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구태민 쪽에 압력을 넣은 거였어요. 그럼 회사가 직접 관여한 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 급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요. 내일 밤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김 과장이 건넨 정보는 구체적이었습니다. 11층 특별 보관실에 모든 불법 거래, 장부가 보관되어 있고 내일 밤 10시에 소각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일 밤 금우건설 본사에서 마지막 결전이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지원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지안아,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야 해. 알아요, 언니.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내일 밤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9시 금우건설 본사 앞은 평소보다 한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라 건물 주변에는 경비원들만 순찰하고 있었어요. 지원과 지아는 건물에서 200m 떨어진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김 과장을 믿어도 될까요? 지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들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진행해 봐야죠. 지원도 마찬가지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을 놓치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어요. 저녁 9시 30분 윤세라가 금우건설 본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청소업체 직원으로 위장했어요. 김 과장이 미리 준비해준 출입증과 유니폼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새로 들어온 야간 청소 담당입니다. 세라가 경비원에게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경비원은 출입증을 확인한 후
별다른 의심 없이 통과시켜 주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에 올라간 세라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김 과장이 알려준 대로 복도 끝쪽에 특별 보관실이 있었어요. 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11층에 도착했어요. 세라가 이어폰을 통해 지원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보안은 어때요? 생각보다 삼엄하지 않네요. 카드키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세라는 재빨리 청소 도구를 들고 자연스럽게 청소하는 척 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은 김 과장이었습니다. 그가 세라 옆을 지나가며 작은 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세라는 그것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카드키였습니다. 김 과장이 약속대로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10분 후 세라는 조심스럽게 특별 보관실 문에 카드키를 갖다 댔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보관실 안에는 수많은 서류와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에 설치된 캐비닛에는 연도별로 분류된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라가 막막해했습니다. 너무 많은 자료가 있었어요. 최근 2년 자료부터 찾아보세요. 구태민 관련 거래는 그때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지원의 조언에 따라 세라는 2023년, 2024년 자료를 중심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드디어 결정적인 자료를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세라의 흥분된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스톤브리지 파이낸스 업무 협약서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월별 정산 내역도 있고요. 서류를 들춰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금우건설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들이었어요. 재개발 반대 주민 명단과 그들을 대상으로 한 압박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세라가 스마트폰으로 서류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보관실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뛰어오는 소리였어요. 누군가 오고 있어요. 세라가 당황했습니다. 일단 촬영을 마저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원이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둘러요. 세라는 마지막 몇 장의 서류를 촬영하고 재빨리 보관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복도에는 경비원 3명이 나타나 있었어요. 거기서 경비원들이 세라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세라는 반대편 복도로 뛰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청소 업무로 건물 구조를 파악해 둔 덕분에 비상계단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어폰을 통해 상황을 알린 세라는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경비원들도 따라오고 있었어요. 건물 밖에서 대기하던 지원과 지안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으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후문 쪽으로 가봐야겠어요. 지원이 판단했습니다. 세라는 건물 뒤편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경비원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막혔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앞뒤로 경비원들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후문 쪽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과 지안이 탄 차량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빨리 타요. 지안이 차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세라가 재빨리 차에 뛰어 탔고 지원이 즉시 차를 출발시켰어요. 경비원들이 뒤따라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세라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기뻐했습니다. 화면에는 결정적인 증거 서류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뒤에서 경비 차량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추격해오고 있어요. 지안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원은 복잡한 시내 도로를 이용해 추격을 따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이 지역에 익숙한 듯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저기 경찰서가 보여요. 지안이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지원이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추격 차량들은 경찰서 앞에서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세 사람은 김영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가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이 자료들을 보세요. 세라가 촬영한 서류들을 김영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김영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금우건설의 조직적 범죄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네요? 지원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 정도 증거면 금우건설 임원진까지 모두 기소할 수 있어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우건설 본사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기 시작했어요. 구태민도 추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석도 불가능한 중죄였어요. 일주일 후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금우건설 조직적 사기 행위 적발, 재개발 지역 주민 대상 불법 사채업 연루, 피해 규모 100억 원 추정, 윤세라도 특종 기사로 큰 주목을 받았어요. 그녀의 기사는 다른 언론사들도 인용할 정도로 상세하고 정확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지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가 남았어요. 지원은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금우건설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불법으로 취득한 재개발 권한도 취소되었어요. 도연을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원상복구되는 것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만식의 경비업체도 조사가 종료되어 정상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어요. 선배님, 고생 많으셨어요. 지원과 지안이 박만식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그런데 너희들 정직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곧 해제될 예정이에요. 오히려 공로를 인정받아서 표창도 받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며칠 후 지원과 지안은 군본부에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는 이유였어요. 복지관도 재개관했습니다. 방화 피해를 복구하고 보안시설을 강화해서 이전보다 더 안전한 곳이 되었어요. 재개관 첫날 어르신들이 지원과 지안을 반겼습니다. 우리 쌍둥이 자매들이 큰일을 해냈구나. 텔레비전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어르신들의 칭찬에 두 사람은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예방하겠어요. 지원이 다짐했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불법 사채 및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 의심스러운 전단지나 전화 신고 방법,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상담 연락처. 이제 어르신들도 사기에 당할 위험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모든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구태민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금우건설 임원진들도 각각 중형을 받았어요. 피해자들은 모두 손해배상을 받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연도 완전히 회복되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피해자 지원 단체와 연계한 인테리어 업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지안이 남편의 새로운 일을 응원했습니다. 지안 씨와 지원 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원과 지안, 도연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강바람이 상쾌했어요.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이에요. 지안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범한 게 가장 좋은 거죠. 지원도 동감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언니, 우리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나설 거예요? 지안의 질문에 지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두 자매의 웃음소리가 한강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사의 모습이었어요.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겨울 아침이었어요. 지원은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언니, 준비됐어요? 지안이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조깅 코스였지만 마음가짐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체력 관리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서로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복지관에 새로운 분이 오신다던데요? 지안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네, 금융사기 피해자 상담을 도와주실 분이래요.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원의 대답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구태민 사건 이후 복지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단순한 여가 활동 공간에서 지역사회 안전망의 중심지로 역할이 확대된 것이었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복지관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그 중에는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우리 영웅들 왔네. 김 관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원과 지안을 영웅 취급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과찬이에요.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원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로 오신 상담사는 이지혜 변호사였어요. 40대 중반의 그녀는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원 씨, 지안 씨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보다 변호사님이 더 중요한 일을 하실 거예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니까요. 지원의 말에 이지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오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었어요. 이지혜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는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요. 특히 친근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후에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구태민 사건을 직접 목격한 후라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었어요.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가족이나 복지관에 상의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교육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정말 나쁜 놈들은 다 잡혔나요? 한 할아버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구태민과 금우건설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았어요. 하지만 비슷한 수법을 쓰는 다른 조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조심해야 해요. 이지혜 변호사의 대답에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원과 지안은
평소처럼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함께했습니다. 도연 씨도 오셨네요. 지안이 기뻐했습니다. 도연이 점심시간에 맞춰 복지관을 방문한 것이었어요.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도연의 얼굴에는 건강한 색깔이 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피해자 지원 인테리어 사업은 어때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주눅 들고 불안해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안 씨는 요즘 어떠세요? 많이 달라진 것 같던데요. 도연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침착해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시더라고요. 도연의 관찰이 정확했습니다. 지아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냉정함과 따뜻함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니한테 많이 배웠어요. 지안이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지안한테 배운 게 많아요. 규칙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어요.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구태민 사건 피해자들이 모여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어요. 지원 씨, 지안 씨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피해자 대표가 꽃다발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죠. 지원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집을 잃을 뻔했던 분, 평생 모은 돈을 잃을 뻔했던 분, 가족이 흩어질 뻔했던 분들, 모두가 지원과 지안 덕분에 다시 희망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도와주실 거죠? 한 어르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이번처럼 위험한 일은 안 돼요.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걱정된다고요. 어르신의 걱정에 지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예방에 더 집중할 거예요.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저녁이 되자 복지관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원, 지안, 도연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정말 뿌듯한 하루였어요. 지안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원도 동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언니, 박만식 선배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아주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보안업체 일도 하시고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도 하시고. 지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박만식은 이번 사건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세라 기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도연이 궁금해했습니다. 요즘 장편 다큐멘터리 제작하느라 바쁘대요.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세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인으로서 한 단계 성장했어요.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기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내일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야 해서요. 고생 많아요. 몸 조심하시고요. 지원이 인사했습니다. 도연이 나간 후 자매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언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지안이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모든 일이 좋은 결과로 끝나서 다행이에요. 지원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후회하지 않아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위험한 일을 한 건 말이에요. 지안의 질문에 지원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다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은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에 휩쓸려서 무모하게 행동했던 건 반성해야겠어요.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 우리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평범한 삶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깨끗하게 덮고 있는 모습이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원과 지아는 평소보다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첫 시작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기 예방 동아리 모임. 복지관에서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각종 사기 수법을 연구하고 예방법을 공유하는 모임이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직접 사기 탐정이 되시는 거예요. 지안이 어르신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탐정이라니 재미있겠네. 한 할머니가 즐거워하며 말씀하셨어요. 모임이 시작되자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각자 경험담을 나누고 의심스러운 사례들을 분석하며 대응 방법을 토론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지원이 만족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 활동이 일방적인 교육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어요.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서 더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원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김영사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구태민 최종 판결 나왔습니다. 징역 12년 확정. 금우건설 관련자들도 모두 중형 선고받았어요. 마침내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끝났네요. 지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사건 관련자들과 어르신들이 모여서 완전한 해결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박만식도 참석했고 윤세라도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찾아왔습니다. 이지혜 변호사와 김영사도 함께했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 관장의 건배 제의에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원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계속 관심을 갖고 도와야겠죠. 지안도 덧붙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과 지안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겨울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언니, 우리 정말 좋은 일 했죠? 그럼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하며 살아가요. 두 자매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비록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그 끝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강함은 혼자 싸우는 데 있지 않고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이들이 얻은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을 비추는 것처럼 말이에요. 시니어층 시청자들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구성했어요. 특히 불법 사채와 금융사기가 어르신들을 주로 노린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실질적인 조언도 포함했습니다. 전체 드라마의 주제인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메시지와도 일치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사연 제보 요청으로 쌍방향 소통의 문을 열어두어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사회적 영향력도 고려했어요.